안녕하세요. 박찬종 TV의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에 취했던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고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경쟁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사라지고 재정에 의존한 임시적인 또 노인성의 일자리만 크게 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득 통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5분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이 1분이고 가장 높은 소득 계층이 5분인데 1분위 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니까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근로소득이 감소돼서 재정에서 보전을 해줬지만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다시 가져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줬다가 뺏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1분위 계층, 소득 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최저임금을 감당을 못하니까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는 계층이 33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최저임금 인상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공정을 부르짖고 어려운 사람을 잘 살게 한다고 했지만은 결과는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주 52시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들어도 참 낭만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2위에 해당되는 장기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시간 노동을 하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런 그 추가 고용 부담까지 안게 되니까 오히려 이 추가 고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추가 고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근로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이 부족하게 된 임금 부분을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 기사 파업 문제도 재정으로 해결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재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구나 주 52시간을 어길 경우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외국과 형평성을 좀 맞추고 또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불공정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불공정하다. 지금 정부는 그런 것을 다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적폐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상은 그 적폐에 해당되는 상황이 현 정부에서도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에서 보듯이 각종 스펙을 요구받고 각종 증명서를 요구를 받다 보니까 조국이라는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조차도 자녀들을 위한 그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고위 공직자까지 나서서 이런 스펙 쌓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스펙 쌓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는 그 가난한 아이들이 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거에는 대학교 시험에 떨어진 것은 내가 공부를 안 한 탓이다 하고 자기 탓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원망을 듣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반혁신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공유 사업, 어떻게 보면 미래 그 새로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득권에 있는 분들하고 잘 타협을 못하고서 계속 방치하고 오히려 금지를 하는 법까지 통과됐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산업을 얼마나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정보보호법 등을 국회 계류 중에 있었는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제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새로 경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었다. 또 그 하나의 각각의 수출 품목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국민소득을 더 한층 더 올리려면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순간에 맞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이 저지당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반혁신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집값 양극화로 이제는 거의 중산층이 붕괴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도 새로운 규제를 또 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 측면도 있긴 한데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서울 거의 대부분의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로서 신규 공급을 차단하면 할수록 집값은 더욱 올라가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를 이번까지 18번을 하게 되는데 역대 최고의 규제를 하면서 집값도 가장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분들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또 청와대 대변인도 지내신 분이 재개발 투기를 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을 올리려고 규제를 양산하지 않았느냐? 또 집값 상승의 이익을 가장 크게 본 것이 현 정부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적으로 한 5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대출을 중단시키면서 수요를 억제하니까
오히려 작은 물량의 집 매매가 가격을 결정하고 집값을 더욱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제는 청년층이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몇 년을 더 일해야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당수의 청년들은 우리 세대에 집 마련하는 것이 특히 서울의 집값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각종 보유세를 계속 늘리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현업에 있으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지만 은퇴한 노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팔고 나가자니 이번에는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계속 올리면은 결국은 국가가 중산층의 집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현 정부는 말로는 중산층을 위한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을 더 어렵게 하고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포위하고 섬멸하겠다는 그런 작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앞으로 남은 2년 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하게 중산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